저희 명불허전에 정말 우리의 근현대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전 장관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인 전 장관님, 의원님, 수석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처음에 그 정치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는 1981년에 제가 11대 국회에 처음 들어갔는데 네네. 제가 저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있을 적에 그때 이제 뭐 이 국보위라는 게 탄생을 갖다 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뭐 육군 중령 한 분이 오셔서 날 보고 자기네한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날 보고 와달라고 그러냐 내가 물었더니 자기네가 부가가치세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977년 7월 1일서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1974년서부터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이제 준비하면서 논쟁을 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만은 재정, 뭐 세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전혀 우리 국민이 모를 때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학 교과서가 한 20여 권이 있었는데 어느 교과서에도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국민 전체가 모르는 건데 제가 같이 해외 여행도 가서 시찰도 해보고 그랬지만 전혀 보는 견해가 다르고 이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세금의 도입은 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때 도입 당시에 내가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 반대를 의견을 제시하니까 지금 이걸 없앤다고 그러면 내가 아주 기꺼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또 그냥 마구대고서 부가가치세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니까 이미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서 한 3년쯤 지났기 때문에 그나는 대로의 정착이 되는데 다시 뒤집으면 또 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난 이거는 이번에는 이걸 뒤집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이제 하여튼 다행히 부가가치세를 존속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러고 나서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제 민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정강정책에 좀 작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참여해서 일단 이걸 다 만들어주고 난 하여튼 이 학교로 다시 돌아갔는데 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비례대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명단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11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뭐 경제분과 무슨 내가 위원장도 맡으시고 그래가지고 재무위원회에 이제 배석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내가 전문가로서 당시에 뭐 세제 개편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982년도 우리나라 이제 세법 개정을 할 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11조 5천억, 뭐 12조가 채 안 되는데 그럴 때였군요. 재정 적자를 5천억이라는 재정 적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세금을 대폭 감해주는 이런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게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마침 제가 그때 이제 그 세법 소위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거를 좀 뒤집어 가지고서 결국은 3천억 정도를 세수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세제를 개편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행정부가 엄청난 마찰을 겪었죠. 뭐 내가 뭐 그 당시에 듣기로 뭐 당신이 일개 여당의 의원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뭐 대통령의 결재까지 난 사안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뭐 그러나 하여튼 나는 이것이 내 고유의 권한이고, 그런데 나는 내가 뭐가 잘못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참 소신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네. 큰 기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 소신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나 그 눈치를 보면은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니 내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네, 네. 나를 전문가라고 데려왔을 적에는 그런 거를 알면은 제대로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국회 빠지만 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차라리 국회의원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나는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은 아마 용기까지 부려야지 확신이 있어도 그래서 적당히 뭐가 무섭고 겁이 나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말도 꺼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무서운 시절인데 그 지금 보면은 그때 여당의 기능보다 과연 지금 여당의 기능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나아졌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요 그 이제 할아버님 얘기부터 좀 다시 이렇게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인 김병로 선생님 네. 대법원장 하셨죠. 예. 근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같이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내가 5살 먹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내가 이제 할아버지의 근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할아버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네, 잘 알죠. 예.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평소에는 보통 뭐 할아버지 손자의 관계로 이제 지냈었는데 1963년도에 그때 5.16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 활동을 허용을 했을 적에 우리 조부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당시에 정치정자 민정당이라는 야당을 이제 처음 맹그셨다고요. 그 당시에 야당을 만드셨다는 예,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5.16 이후에 정치 활동을 63년 1월 1일서부터 네, 이제 이 시작을 하게 허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서부터 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는 과정을 내가 다 이제 네, 옆에서 같이 내가 이제 보필을 하고 했는데 네네. 1월 4일 날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5월 30일 날 창당을 했으니 짧은 기간 동안에 네네. 야당이 굉장히 빨리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비서관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그러면 비서관으로 된 거죠. 그때가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를 그때 체험을 한 겁니다, 제대로. 그러시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셨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치인의 성향도 내가 그때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 몇 살 때셨어요, 그게? 24살인데 그러세요. 각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내가 네. 사실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저 할아버지께서 그 당을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날 보고 네가 여기서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조부님한테도 뭐 많은 걸 좀 배우셨습니까? 그 당시에? 매일 저녁 나하고 같이 한 방에서 기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우리 조부께서 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무슨 그걸 매너려서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야당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책무는 내가 져줘야 된다는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분이 정치 세계라는 게 뻔한 건데 네. 평생을 자기가 참 자기를 지키면서 깨끗이 살았는데 이놈은 마지막 정치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상처가 날까 봐 내가 사실 그거를 방어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우리 조부를 모셨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우리 조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 2달 만에 그냥 독일로 그리고 가버려요. 독일로 유학을 가신 네. 거예요. 그럼 독일 가서 이 경제를 전공하신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몇 년이나 그 유학 생활하셨어요? 독일 가서 8년 하고 돌아왔죠. 아유, 오래 계셨네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서강대 서강대 교수로 교수가 가신 됐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바로 이 정책적인 측면에 이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한참 들고 저희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서 네. 이제 독일을 갔고 또 우리 조부께서 공부를 하려면 뭐를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내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돌아갈 시점쯤 되면은 한국에 어떤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부각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을 내가 미리 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고 와가지고 그때 와니까 우리 그 유신 시절인데 그때가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매일같이 뭐 데모를 하고 2학기만 되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집권자가 새로 생기는 사회 세력을 갖다가 어떻게 포용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경제 성장만 하지 말고 그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걸 내가 어느 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측근으로 계신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제대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1975년서부터 우리나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라고 해가지고서 그래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재벌이라는 것이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한 10년 이상 가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때가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부터 좀 제대로 장치를 해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근로자들을 갖다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건강보험을 내가 그때 이제 제의를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입안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안이야 물론 정부가 했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냈더니 우리나라 경제부처 장관은 일률적으로 다 반대. 당시에 이제 이걸 관장해야 할 보건사회부 장관조차도 이 사람이 의료보험 할 바에는 연금을 하겠다는 게 연금.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한 사람이 유일하게 당시에 박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도 하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보고서를 제가 해서 2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7월,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7월 1일서, 77년 7월 1일서부터 그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된 거네요. 전파가 된 거예요. 나같이 좀 집념을 가지고 대비지 않으면. 아니, 저도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재형저축 도입하고 이런 것도. 재형저축도 제가 해둔 거예요. 그 당시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것도 그 당시입니까? 네. 그건 또 어떻게 도입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 김용환 수석인데. 내가 그 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대통령을 보필을 하면 이제 제대로 보필을 하셔. 이제는 경제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네들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해 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과 행태가 변화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를 정치가 수용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정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금방 알아듣고서 그럼 자기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해서 내가 그 자가분해 해드린다고. 그러다가 며칠 안 있어가지고 양반이 재무장관으로 왔어요. 재무장관이면은 금리하고 이 세금밖에 다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저축제도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재정저축제도를 한 거예요. 천불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짜 말씀대로 2만 5천 불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사람들 생각, 환경 다 바뀐 거잖아요. 다 바뀐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을 끌고 가는 분도 그걸 다 바뀐 거를 그렇지.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위정자가 그렇죠.
변화한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은 그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과거의 일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고 그런 쪽 정치적인 일은 그렇게 크게 발전된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의식이 전혀 달라졌는데 글쎄요. 옛날식으로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뉴스인가 아니면 뭐 TV에 한번 나오셔서 라면 드시면서 이 라면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기억 나거든요. 지금도 라면은 혹시 자주 드세요? 그때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난 원래 라면을 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라면을 갖다 먹지 않으면은 국민이 불안할 테니까 그 사고가 그때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고가 그게 사실은 좀 잘못 알는 사람들이 사고를 만들어낸 건데. 네. 내가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을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네. 근데 느닷없이 무슨 뭐 라면 회사 사람들이 뭐 구속이 되고 뭐 불량 우지를 써서 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지를 갖다가 정제를 해서 그 정제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정제 과정을 누가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동으로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제율 가지고서 하니까 별로 그게 뭐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겠냐면은 식품공전에 우지는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이 인체에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걸릴지 모르지만 그 인체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그렇게 가지고서 뭐 텔레비도 나가서 뭐 토론도 하고 막 하는데 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독일에 살 적에 미국의 그 폭격기 하나가 스페인 바다에 빠졌어요. 원자탄을 안고. 그 이제 비행기는 이게 수거를 했는데 그 원자탄을 못 찾는 거라. 아하.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거기에 뭐 수영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죠.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그쪽 주민들이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 그 공군사령관하고 미국 대사가 거기 가서 밤낮 수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해변에 가서. 네.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내가 이걸 뭐 좋아하진 않지만 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간부들 데리고 먹으면서 뭐 텔레비에서 좀 비춰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네. 그때가 그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입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89년에 7월 19일 날 내가 보사부 장관이 됐는데 네. 라면 사건, 뭐 수돗물 사건, 뭐 들어가자마자 사건만 나가지고 치르고 있는데 그해 가을에 갑작스럽게 이 부총리가 아침 새벽에 뭐 경제장관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경제가 위기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뭐 부동산 값은 천장 모르게 뛰어오르고 뭐 그래가지고서 뭐 자살하는 사람 나오면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럴 때니까 하루는 오라고 갔더니 당신이 내 옆으로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신 그래 내가 안 거예요?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왜 다 남이 헝클어 놓은 거를 날 보고 와서 이거를 수습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제가 각각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문서로 제출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서 그렇게 하시겠으면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경제수석 하시면서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제 한게 집값 잡은 것이 부동산 잡는 거였죠. 어떻게 그걸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게 뻔해요. 내가 이제 사전에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86년서부터 89년까지 국제수지 적자가 한 330억 불쯤 났어요. 그중에 130억 불이 부동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수출업체들, 그게 기본적으로 대기업 집단들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집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채워지 않고서는 경제 정책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우리 저 대통령께 각께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다섯 사람만 부르셔서 저녁을 한번 내십시오. 네네. 그래 저녁을 이제 내 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좀 부탁을 좀 합시다. 네. 이제 당신네 이 부동산 문제를 같이 좀 풀자. 당신네들은 절대 부동산을 더 이상 사지를 말고 지금 있는 부동산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자.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들어가서 전혀 돌아가고서 반응이 없어. 한 일주일이 되더라고요. 네네. 벌써 우리나라의 재계 세력이 이 정도로 커졌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총수들을 부르면 또 건방지다고 그럴 테니까 기조실장 10명을 내가 불렀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아주 단도직입 표현을 했지 뭐 당신네들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별로 재계의 힘이 세졌으니까 별로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임기만 적당히 어떻게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가 기본 원칙대로 처리를 할 테니까 네네. 나중에 후회하지들 마시오네. 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좀 있으니 이제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관 하나 딸려가지고서 하여튼 기도실장들하고 해서 상당 부분의 좀 토지를 좀 매각 좀 해라. 그래야지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없어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저 비서관이 가서 뭐 한 일주일 동안 서로 밤새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10대 재벌이 뭐 1,800만 평인가를 그 당시에 하여간 뭐 그 부동산 매각하는 걸로 매각한다고 이렇게 네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 있으니까 또 30대 재벌이 우리는 항상 그런 성향 걸렌비 알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껴주냐고 또 이렇게 상공부 장관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뭐 들어오면 더 좋지. 그래가지고 4,800만 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금 현금은 없으니까 5년짜리 채권으로다가 줄 테니까 팔아라 이거야.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화학김에 뭐 대학 같은 데다가 기부도 하고 기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난리를 치던 부동산 값이 안정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생각에는 죽일 놈이 된 거지 뭐. 네.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내쫓을까 하는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지 뭐. 네. 경제 민주화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85년도 정도 딱 되니까 벌써 우리 재계의 세력이라는 것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87년 헌법을 만들 적에 내가 위원장이 경제분과위원장이 됐다 하니까 당장에 반응이 온 데가 정경련이. 네. 그 당시에 우리 정주영 현대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신데 나한테 하루 전화를 하더니 여보 자기네들하고 좀 토론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게 뭐 속초에 장을 벌려놨어요. 가서 보니까 교수들 뭐 언론인들 이렇게 와서 보니 거기가 다 정경련 옹호 세력들만 데다 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침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하니까 그 좌장하신 분이 뭐 헌법에 뭐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아무 소리를 않고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나가 이제 자본주의 논쟁을 했어요. 그 자본주의라는 게 뭐 유형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말만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적에 자본주의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딱 떠올리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무슨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는 건데 이 세상에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시장의 규율을 정해줘야 된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기업가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그렇죠. 그 자본주의는 성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논쟁을 끝을 냈어요. 끝을 내는데 끝을 내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난 지금도 그 수수께끼 풀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김 의원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네. 나는 뭐를 오해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네. 네. 뭐라면 아주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규영 회장님께 그랬어요. 우리 정 회장님께서 최근에 와서 하시는 걸 보니까 자본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본주의가 보호해야 된다는 걸 쓰면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또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뭐가 그러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려면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번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자본주의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네. 자본주의가 그냥 대기업에 다 몰려가지고서 나머지는 전부 고용인 신세가 되는 이런 자본주의는 절대로 안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뭐 그런 게 하는 게 있냐. 그래서 내가 백화점이 소매상 하는 건데.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우리 회장님께서 좀 소매상에 우리는 현대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시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은 다른 데도 안 하면 자기도 안 한대. 그래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하는데 뭐 이 경제 조항을 내가 다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경제 민주화라는 걸 집어였어요. 그래서 헌법에 경제 민주화가 들어가게 된 거군요. 예, 그래 들어간 거죠. 경제 민주화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갔어요. 네. 예, 보고를 갔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 왜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정부가 요새도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기업의 평소와 다른 어떠한 제도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제소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네. 그러면은 자 아시다시피 재벌이 언론 장악하고 있고 법률 시장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보수적인 판사들이 판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초에 그런 소송 같은 것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민주화를 넣어야 된다. 예, 네. 경제 민주화를. 네. 이제 민주화의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민주화를 하려니까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25년 동안 압축 성장 동안에 잘못된 소위 사회 경제 문제를 갖다가 시정하려고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걸 갖다가 집어연 거예요. 네. 예. 기업이라는 사람들은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또 탐욕이 없으면 기업 활동을 못 해요. 그러나 탐욕을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하냐.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네. 탐욕이 끝없이 가면은 지난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이 은행 금융기관들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 아니겠어요? 네. 그때도 글로벌 위기로 굉장히 컸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경제민주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말 자체가 좀 어디로 숨겨져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할 적에 미국의 인클루션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거라고. 그 최근에 와서 인클루시브 이코노미, 인클루시브 그로스, 뭐 인클루시브 카피탈리즘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그 인클루시브적인 경제를 하려면은 경제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나라가 그걸 제일 많이 한 나라예요. 그럼 그렇다고 경제가 안 되냐면은
그건 말짱한 소리예요. 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그렇죠. 잘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가는 이게 거죠. 같이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묘지. 네. 뭐 이거만 하고 저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는 2.5% 정도의 성장에 만족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과 지금 생각과 이런 일을 해오시면서 많이 부딪히셨겠어요. 많이 부딪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많으셨겠어요. 제가 보면. 아니 뭐 해외도 당해보고 협박도 당해보고 뭐 그런 건데. 내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경제수석을 하면서 지금 뭐 이 인천공항, 뭐 이 KTX 그리고 뭐 각종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를 그때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뭐 당장의 효과가 난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 김포공항이 얼마 지날 것 같으면 포화 상태가 되고 소위 역의 숫자, 화물의 그렇죠. 숫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생각해야지 뭐 당장에 무슨 효과 보는 거 지금은 그런 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도 엄청 반대는 많이 했잖아요. 반대를 했죠. 내가 저희 수도권의 공과대학 정원을 그냥 한꺼번에 배로 늘려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라고 하는 목표에 걸려가지고 15년 그렇죠. 동안은 하나도 안 늘려줬어요. 그래도 그때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IMF 사태 이후에 그 공과대학 출신들이 나와서 뭐 벤처도 오고 뭐 IT 산업도 오고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것도 또 찬반이 많았겠죠. 또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찬반이라는 게 무슨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걸 왜 풀어주느냐. 그렇죠. 그게 오직 그 당시에 대학 정원 늘리는 거를 건설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 어떻게 그러죠? 왜냐면 그 사람이 수도권 인구 억제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언제가 제일 화려하셨어요? 수석하실 때가 좋으셨어요? 화려한 게 아니라 뭐 힘만 들었지. 뭐 그때는 뭐. 네.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우리 집이 전화를 저녁에 12시 들어오면 뭐 죽인다는 놈이 하도 많아요. 정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증권 시세가 네네. 내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갈 적에 코스피가 840이었어요. 네. 이게 뭐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서 뭐 700대, 뭐 600대, 400, 500대 이렇게 내려가니까 증권 부양 안 해준다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 내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들어갈 때 약속 온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증권 시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 네. 내가 그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양반도 꾹 참고 500이 무너질 때까지 참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580인가 되니까 날 불러서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직도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478인가 해서 딱 스톱하고서 그 다음부터 온 거예요. 그때 깡통 계좌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아니, 내년도는 이제 새로운 국회를 선출해야 할 시기니까 뭐 유권자들께서 좀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시들 말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사람들인가를 잘 선택해서 정치인을 잘 골라놓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뭐 여러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변화를 이끈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면은 사회가 움직인다는 걸 갖다가 필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